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데스크 대전, 세종, 충남입니다. 요양시설과 어린이집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대전에서 149명의 확진자가 추가된 가운데 시립복지관에서도 새로운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해당 복지관을 고리로 종사자를 시작으로 이용자 등 17명이 확진됐고 앞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요양시설에서도 추가 6명 등 여파가 계속됐습니다. 세종에서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등 23명이 새로 확진됐고 충남에서는 홍성교도소에서 추가로 12명, 논산의 고등학교와 천안 어린이집 등에서 감염이 잇따르며 163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한편 대전에서 어제에 이어 이틀째 요양시설 관련 8명이 숨지는 등 13명이, 충남에서도 고령의 확진자 3명이 숨지는 등 지역에서 사망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미 수법도 다 노출되고 10년 이상 오래된 범죄 유형인 보이스피싱 피해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속지 않는다고 자신했다가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신도 모르게 속는 보이스피싱 3가지만 기억해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조형찬 기자입니다. 지난 8일 대전의 한 은행에서 40대 남성이 보이스피싱에 홀려 자신의 계좌에서 4천만 원을 인출하려다 은행 직원의 기지로 피해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다른 은행에서는 검사 사칭 범죄에 당한 후였습니다. 계속 휴대폰을 만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 주고받는 것 같아요. 현금이 우리가 못 빼준다 이러니까 이렇게 큰 은행에서 왜 못 빼주냐. 보이스피싱을 비웃던 한 60대 여성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 1,600만 원을 사기당한 피해자가 됐습니다. 나 앞서가는 사람이 내 또래 중에서는 나 컴퓨터도 이만큼 다루고 나 알 만큼 알고 다 이러는 사람인데 내가 당했잖아요. 보이스피싱은 매년 3, 4만 건, 6, 7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전과 충남에서도 1,200~300건씩 발생하고 피해액도 200억 원을 훌쩍 넘기고 있는데 매일 서너 건씩 발생하는 셈입니다. 국제금융 관련 사기부터 저금리 대출 사기까지 유형도 다양하지만 3가지만 주의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우선 문자나 전화로 유도하는 악성 앱을 깔지 않는 겁니다. 대출 서류 작성이나 해킹 검사 등의 명목으로 휴대전화에 앱을 까는 순간 악성 코드가 심어져 정보가 통째로 상대방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범죄가 의심돼 금감원이나 경찰 등으로 확인할 때 꼭 다른 사람의 전화나 유선 전화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악성 앱이 깔린 자신의 전화로 연락하면 곧바로 범죄 단체로 연결되기 때문에 2단계에서 피해자가 깜빡 속게 됩니다. 상담을 하면서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금감원이나 이렇게 공식 기관에다 확인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게 전화를 하게 되면 이게 다 그 범인한테 가게 되는 일명 가로채기앱이 깔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분들이 속으시는 거예요. 어떤 요구에도 현금을 주지 않는 건 가장 기본입니다. 범죄 조직들이 은행 계좌 관리가 어려워 현금을 요구하는 건데 정부 기관에서는 현금을 직접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경우는 없다는 점을 거듭 명심해야 합니다. 경찰은 악성 앱이 깔렸다고 의심되면 경찰청이 개발한 시티즌 코난 앱을 깔아 해킹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는 빠를수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요양병원 면회가 어려워지면서 환자 관리를 둘러싼 가족과 병원 사이의 갈등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대전의 한 요양병원에서도 고령의 환자에게 욕창이 발생한 것을 두고 가족들이 방치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윤웅성 기자입니다. 서울에 사는 임모 씨는 지난달 대전의 한 요양병원에 모신 어머니의 등에 욕창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병원 측의 설명과 달리 실제로 본 환부는 짓무르고 고름이 새어나오는 등 생각보다 심했고 결국 노모를 퇴원시켰습니다. 지난 2014년 병원에 입원한 뒤 처음 겪는 일이라 가족들은 병원 측이 환자를 방치해 생긴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2달 전 면회를 갔을 때도 욕창 얘기는 없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면회가 어려워지면서 자주 찾아뵙지 못한 사이 욕창이 생겼다는 겁니다.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체위 변경을 해주고 자세 변경을 해준다는 건데 저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했다는 것은 상당히 앞뒤 모순된 이야기라는 이야기죠.
병원 측은 그러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욕창이 생길 수 있다며 주기적으로 자세를 바꿔주는 등 환자를 성실히 돌봤다고 해명했습니다. 가족들은 노인 방치로 인한 학대가 의심된다며 이 요양병원을 경찰과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5월 경북 안동의 한 요양병원이 80대 노인 방임 학대 판정을 받았고 지난달 전남 여수에서도 비슷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코로나19로 가족 간의 만남이 제약을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요양시설 환자 관리를 두고 갈등이 빚어지는 만큼 실태 파악과 함께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휴일인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은 오전까지 4cm 안팎의 눈이 내렸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7도까지 오르면서 매서웠던 어제의 반짝 강추위는 주춤했습니다. 내일부터 당분간 낮 최고 기온이 13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 기온을 5도 이상 웃도는 다소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대전지방기상청은 또 성탄절 전날과 당일 모두 눈 소식이 없다고 예보해서 화이트 크리스마스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일상 회복의 잠시 멈춤과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비수도권도 내일부터 과대학교와 과밀학급을 중심으로 부분 등교가 실시됩니다. 대전은 11개 초등학교에서 1, 2학년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밀집도를 6분의 5로 낮춰서 등교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18곳도 밀집도를 3분의 2로 조정해서 운영합니다. 충남은 초등학교 29곳이 1, 2학년은 등교하면서 밀집도를 4분의 3으로 낮추는 동시에 중고등학교 21곳도 부분 등교하고 세종은 한솔중학교만 부분 등교로 전환됩니다. 전면 등교 한 달 만에 적용되는 이번 조치는 겨울방학이 시작하는 시점까지 유지되고 모둠과 이동 수업도 자제되며 대면 행사도 최소화해서 치러집니다. 노조 설립 이후 59년 만에 처음으로 총파업에 들어갔던 한국타이어 노조가 사측과 협상을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조업을 재개했습니다. 한국타이어 노사는 지난 17일 열린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에서 임금 6% 인상과 성과급 500만 원 등의 합의에 파업 26일 만에 생산을 재개했습니다. 이번 파업으로 하루 10만 개를 생산하던 국내 2개 공장이 20일 넘게 가동을 멈추면서 타이어 재고를 소진한 판매점으로부터 공급 요구가 빗발치기도 했습니다. 대전 유성구 문지동에서 대덕구 연축동을 교량으로 연결하는 대덕특구 동쪽 진입로가 내년에 착공되는 등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대전시는 국도 17호선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대덕특구 접근성 개선 등을 위한 진입로 건설의 기본 설계를 올해 말에 마무리하고 보상을 거쳐 내년 말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전, 세종, 충남이었습니다.